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에 약속드린 대로 그동안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당첨된 분께는 제가 공저한 책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추첨을 할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추첨 결과도 확인해 주세요. 이번 회에서는 노동계급이 기후위기의 공범인지 해결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환경운동 내에서는 오랫동안 환경 문제가 계급을 초월한 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자본가냐 노동자냐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고 인류 모두가 지구적 환경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환경 파괴의 공범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오랫동안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반목하게 만들었죠. 오늘날 기후운동 내에서 이런 관점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기후정의라는 구호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선진국과 기업주들에게 있고 이들이 빈국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2000년대 대한세계화 운동이 남긴 퇴적물이기도 한데요. 이 운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업 세계화에 맞서서 적색과 녹색이 단결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에게도 환경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기업주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말이죠. 먼저 소비자로서 노동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소비를 문제 삼는 거죠. 사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 소비를 줄이려면 효율적인 가전제품과 단열이 잘 되는 집이 필요한데요. 그런 제품이나 집은 너무 비싸서 노동자들이 사기가 어렵거나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기업들이 만들지 않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소비를 문제 삼는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아니라 이윤을 쫓는 기업과 정부의 투자 결정이 문제의 원인이죠.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산업의 수혜자이고 그 산업의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기득권 지키기로 여기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화석연료 산업의 노동자들은 고되게 노동하며 화석연료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처지이지 이윤을 나누는 사이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잘 알려졌죠. 정규직 노동자들도 어떤 허위의식을 가졌든 관계없이 사용자들과는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지난 6회 영상에서 소개한 그린피스의 설문조사를 보면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보장을 바랄 뿐 화석연료 산업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윤과 권력을 위해 화석연료 산업을 지키려는 자본가 기업과는 다른 것이죠. 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기득권 지키기로 여기며 옹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을 화석연료 산업 지키기 쪽으로 떠미는 격이 될 겁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작업장 쟁점을 두고서만 파업 같은 수단, 즉 이윤을 위협하는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국제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투쟁에 나선 경우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을 했고 그런 투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아주 유명한 사례인 1970년대 호주의 그린밴 운동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몇 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호주 건설연맹의 뉴사우스웨일즈 지부의 노동자들은 고급 아파트와 빌딩을 지으려고 녹지를 파괴하는 기업주들에 맞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 등 산업적 힘을 사용했고 개발 사업 수십 건을 막아냈죠.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작업장 투쟁에서 연달아 승리해서 자신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비공인 파업이 크게 승리했죠. 노동자들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환경을 위한 투쟁에서도 파업이라는 무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 투쟁과 환경 파괴에 맞선 투쟁이 저절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제 호황은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급진적인 정치 지도력이었습니다. 잭 먼디를 비롯한 당시 현장 지부 지도부는 1960년대 후반에 정치적 급진화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베트남 전쟁 반대, 여성차별 반대, 성소수자와 이주민 권리를 위한 투쟁에도 조합원들을 동참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런 투쟁에서도 자신들의 산업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운동도 주목해볼 만한 사례입니다. 이 운동은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작된 운동도 아니었고 노동조합이 시작한 운동도 아니었지만 기후운동과 연대하고 조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8년에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처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반대로 부유세는 대폭 인하했죠. 이 조처로 트럭과 택시 운전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들이 SNS로 시위를 호소하면서 수십만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교외에 살면서 파리 시내까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이 시위에 참가했죠. 30만 명이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양보해야 했는데요. 유류세 인상안을 철회했고 파리 교외와 시내를 잇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마크롱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우파로 매도하려 했습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노란조끼 운동을 지지하기를 꺼렸죠. 그러나 노란조끼 활동가들은 노동조합 기층 활동가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기후 행진에도 참가했습니다. 자신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결국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지했고 결국에는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이 총파업을 선언하게 만들었죠. 이런 연대 확대를 통해 노란조끼 운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의 피해에 맞서 또 위선적인 기후 대책의 희생 강요에 맞서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과는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유류세 인상 반대라는 노란조끼 운동의 요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처가 부당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더 나은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투쟁 속에서 조직력과 자신감을 키운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더 커다란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 있죠. 노동계급은 기후위기의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에 맞서 집단적으로 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낳는 체제에 맞서 더 폭넓은 사회 변화를 이룰 잠재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구실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에게 의존해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의 공범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기후위기를 낳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노동계급이 체제에 맞서 싸운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파리 꼬민, 러시아 혁명, 그리고 최근 이집트나 수단 혁명 등이 그런 사례죠. 그런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사회를 새롭게 조직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는데요. 이런 기구, 즉 노동자 권력은 이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환경을 위해 생산을 민주적으로 계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환경 파괴에 맞설 진정한 대안인 것입니다.
진정한 쟁점은 투쟁이 일어날 것이냐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 투쟁의 결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환경운동과 결합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키우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으려면 지배자들이 유포하는 분열적인 사상에 도전하며 폭넓은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이고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즉 생산이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8회에서는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이 환경과 기후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거꾸로 기후위기가 생태계와 식량 생산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논란이 많은 쟁점인 채식과 육식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추첨 시간입니다. 그동안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추첨함에 그동안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당첨될지 궁금하네요. 옐린 요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옐린 요크님은 지금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책을 받을 주소를 보내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과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다음 회를 제작하는 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마지막 회에도 추첨을 해서 한 분께 선물을 더 보내드릴 테니 의견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